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백신 개발까지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응은 변함없이 골든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를 운운하는 반발에 부딪혀도 다른 대안이 없기에 GPS를 블루투스로 바꿔서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죠. 결국은 한국의 방식이 정답이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해외 언론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CNN, BBC 등 유력 매체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집중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미국 경제 매체 CNBC도 한국의 방역 체계를 두고 미국 일부 지역의 발병곡선 기울기를 낮추는데 크게 일조했다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CNBC는 진단부터 역학조사 단계까지 신속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미국에 이 시스템이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내내 태극기가 휘날리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해외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가짜뉴스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는 하고 싶은데 IT 시스템도 안 받쳐주고 GPS 수집은 또 입맛에 안 맞고, 포도를 못 따먹는 여우가 심포도 타령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까요?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며 혐한 분위기를 부추겼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다 보니 오히려 일본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기사를 찾아 공표하는 팩트체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승인을 받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일본의 언론과 네티즌들이 한국산 검사키트의 70에서 80%가 불량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진단키트의 품질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언론사 고고통신은 한국의 채널A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코로나19 검사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보도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본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널A의 보도에서 다룬 것은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보관용기였고, 일본 언론은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재생성 및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본의 보건당국은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과 관련하여 성능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점은 여기에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진단키트를 줄 계획조차 없는데 일본은 한국산 키트의 성능부터 거론하는 촌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스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제일 동포만을 위한 마스크 지원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마스크 지원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네티즌들도 김칫국을 실컷 마시고 말았는데요. 일본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국의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 반드시 대가 요구가 있을 것이다 등의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고려조차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은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왈가왈부를 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일본 아사히 신문의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가 쓴 칼럼도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칼럼 마지막 문단에서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는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순 없냐라고 하며 사실상 한국에 익명으로 마스크를 달라는 식의 글을 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던 일본도 최근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최후 통첩을 하자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이나 입을 꾹 다물어 버렸는데요. 아베 씨, 이건 가짜뉴스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니까 빠른 결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외에 유럽 또한 우리나라의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과장하여 비판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다큐멘터리 바이러스를 이긴 나라 영국이 배울 점을 게시하여 한국의 방역 방식과 영국의 형편없는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언론사에서 이 다큐멘터리 중 한 부분만을 확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동선 추적 앱으로 한 불륜 커플이 호텔에 방문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사생활이 24시간 감시되고 있어 인권에 큰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지 레지코에 실린 코로나19와 확진자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칼럼 역시 한국에 대해 근거 없는 악평을 남겨 비난을 받았죠. 프랑스 변호사 비르지니 프라델은 중국은 디지털 감시와 시민 억압 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면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고발 기술을 배우고 동료 시민들의 잘못을 고발해 돈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들 국가는 다행스럽게 프랑스 문화에는 없는 초감시 고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오래전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버린 나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진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만 한국과 엮으려면 제대로 된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동선 추적 목적이라면서 도로 CCTV를 확대하다가 급기야는 자가 격리자 감시 명목으로 격리자의 현관, 집안까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유럽의 시선이 문제적인 것은 사실보다 과장하여 인권 대 안전 구도로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결코 인권도 안전도 한쪽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비판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모두 코로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동 제한령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요? 한국은 통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제발 우리 걱정 말라고 해주고 싶네요. 이러한 모순을 두고 르피가로 특파원 아르노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폄하하려는 일부 해외 매체의 보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해외 네티즌들도 많은 동조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발병 초기에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제라도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 시각에 자국을 위한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이 싸움과 삶을 병행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불이었습니다. IMF 기준으로 국민소득과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성적인데요. 한강의 기적, 고속 경제 성장,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단어들이 문득 떠오르시죠? 세계엔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중동의 산유국 카타르는 9만 2천 불, 쿠웨이트 5만 7천 불, 유럽으로 가면 알프스 산맥의 스위스는 8만 5천 불, 작지만 강한 룩셈부르크는 11만 5천 불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국민소득은 높지만 인구가 2천만 명 미만이라 경제 규모가 작아 선진 경제 대국이라 부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는 중국은 어떨까요? 경제 규모로만 보면 인구 대국인 중국은 세계 2위, 인도는 세계 6위지만 개개인의 소득은 1만 불 미만이라 역시 선진국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이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건 자랑스럽지만 우리들의 삶은 과연 선진국 시민의 삶이 맞을까요? 요즘 IMF 인덱스에서 한국이 10위 내지 공화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잘 사는 세계 10위 경제 국가가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산재 사고로 죽는 노동자가 많으며 젊은이들이 짭을 못 잡아서 걱정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몇십 년 전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왔죠.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된다.
선진국이랍시고 뭐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이 질적 전환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한국인에게 놓인 숙제예요. 그 사회적 안정성, 삶의 질, 직결되는 것들이 뭐겠어요? 주거,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평하게 안심해도 되게 공급이 되는가.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사람들만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인권을 누리고 점잖게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네,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그 게임을 못하는 국가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후진국이죠. 후진국에 가서 다 밀프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하죠. 부러운 나라가 독일이고 사회 안전하죠. 그죠? 굉장히 안정돼 있고 복지 이런 거 잘 돼 있죠. 문화적인 수준 높고요. 대학 진학률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인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은 한국보다 훨씬 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급의 시민성을 가진 시민의식, 합리적인 사고가 늘 가능한 사람, 터무니없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부정부패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9천 불인데요. 우리나라가 돈을 더욱 많이 벌어 심지어 국민소득이 한 명당 5만 불이 된다 한들 서로 배려하고 타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사람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 소득 분배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겉은 선진국이지만 속은 중진국 시민의 삶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